법정에 들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개를 휙 돌리죠. 홍 차장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굴 잡아들이냐, 대통령은 목적어를 말하진 않았지만 방첩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처음에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다가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자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대통령 측은 전화를 받을 당시 홍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흔들었습니다. 메모로 적은 체포 명단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홍 차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보다 자신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2시간 동안 쏟아낸 홍장원의 그날의 기억. 거짓말을 하는 쪽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요. 물론 내일도 중요합니다만 어제 내용들을 어젯밤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 좀 반복되더라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홍 전 차장의 증언 들어보시죠.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예,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인지까지는 전달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성치훈, 김윤영 의원님 두 분께 차례로 들어보죠. 헌재와 그 이전에 국회에서의 증언이 지금 일맥상통하거든요.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빙성의 판단 기준은 주장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 두 가지를 보통 봅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목적어가 없다,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좀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진술이 제한된다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최초 진술을 무게감을 더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 진술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발을 바꾸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최초 진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가장 형량이 높은 내란죄로 본인을 처벌해달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홍장원 차장의 증언, 체포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어떻게 보면 내란죄 혐의 아주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증언함으로써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죄가 중해지는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어제 나온 증인 중에서는 가장 신빙성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 홍장원 차장의 체포 지시 관련되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형사 재판이었으면 법적 증거가 굉장히 효과나 실용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홍장원 차장이 아주 미묘하지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일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고 했다가 추후에 목적어가 자기가 뺐다, 없었다는 말을 지금 약간 말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게 형사재판상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심리 상황에서 이런 아주 사소한 미묘한 발언의 차이도 어찌 보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홍장원 차장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술의 변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반면에 성친 의원님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지금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어땠을까요? 통화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계엄과는 무관하다. 간첩 검거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격려차 전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 12월 3일 밤 10시 53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분 30초가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계엄을 선포하고 한 20-30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 간첩과 관련된 협조 지시를 하면서 격려 전화를 했다. 납득이 되세요, 김보엽 의원님? 말이 안 됩니다. 격려는 대낮에 평소에 하는 거죠. 예. 그 밤에 계엄령 선포를 한 이후에 격려를 하는 건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라고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간첩들이 계엄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가만 따져보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령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국가에 반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윤석열은 이 반국가 세력을 간첩과 동일하게 인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두 사람의 그 진술 태도만 보더라도 홍장원 차장은 굉장히 자기의 기억에 근거해서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태도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지 않고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출장 중인 줄 알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네. 추정컨대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전에 내란에 대해서 일정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계엄 선포 전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 계엄 선포를 성공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내용 공유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아마 우리 조직에서 대체로 협조를 할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 이 사람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한번 눌러주시죠.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원장에게 전화하는 것조차도 이례적입니다. 대체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국정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차장한테 전화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전화가 두 번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8시 때 전화 한번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한 전화를 할 테니까 비아폰 잘 받으라. 이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시 53분에 전화한 게 격려 전화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한두 시간 뒤에 격려를 위해서 전화하겠다라고 얘기하진 격려 전화를 않겠죠? 예고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자, 이긴 의원님. 결국은 그래서 한쪽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대상이 간첩이냐 정치인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일 곽정근 특전사령관도 헌재 6차 변론기일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증언이 좀 보태진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사실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믿지 못하겠다. 예,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홍장원 차장의 그 소신 있는 발언을 보고 막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나 여러 행적을 보면 좀 물음표가 드는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 KBS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난 여러 번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것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처음 연결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여러 번 만났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심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재판관과의 어떤 실랑이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메모에 있어가지고 검거 요청,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 요청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위치 추적이라는 말을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해석했다라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예.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거라서 그 보도는 오보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후에 나중에 다시 정정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허례허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립기여를 잘 놓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의 체포 지시가 명백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30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간첩 사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 전화를 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계엄 선포를 왜 했냐라는 계엄 담화문을 보면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면 단 한 글자 간첩이라는 간첩의 기억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계엄 선포하겠다고 선포를 하지 간첩을 잡아야 된다. 지금 종북 세력, 본인의 논리로서는 종북 세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나 예. 좀 냉정하게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둘 다 의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어제 헌재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고 물론 선서를 하고 재판정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도 위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감수하면서 했던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두운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처음엔 16명,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홍 전 차장 증언에 따르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조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여인영 전 사령관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겠으나 체포조와 관련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체포조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본질로 접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치훈 의원님. 예. 결국 체포 지시를 했느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출석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곽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관련된 인물로 지금 보이고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해서 이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포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답변을 안 했지만 여인영 사령관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체포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지금 홍장원 차장, 그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입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어제 답변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이런 체포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되면 아마도 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매우 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뭔가 말을 해야겠지만 예.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최대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하는 발언들이 또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좋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뭔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그런 침묵이나 답변을 안 한 것이 나는 체포명령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진술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또 피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정 속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답변을 제안한 것이지 좀 안 한 것이지 뭔가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아까 전에 그 이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비상계엄 받지? 다 잡아들여.
그 방첩사 협조에 그런 다음에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뭔 얘기야 했더니 이 사람 잡아야 돼. 근데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홍장원 차장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누가 한동훈 대표 잡으라고 한 거죠? 대통령이 명령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한 차례 건너서 전달받았다 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명목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라고 한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신뢰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정영식 재판관은 이 메모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된다며 계속 꼬리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과정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거기다가 위치 추적,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메모 형식이고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죠. 라고 이른바 캐물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정영식 재판관의 저 질의는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김윤영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됐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저는 어제 저 질문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가 어찌 보면 이번 지금까지 이루어진 탄핵 심판 기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증인들은 다 국회 측에서 부른 증인입니다. 현재 국회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인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소송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과 그다음 홍정욱 차장의 의견이 지금 완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홍정원 차장에게 자세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세하게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에 있어서 그 피고인 또는 어떤 행위자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정원 차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보나 아니면 저는 체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질문을 계속했고 홍장원 차장 역시도 본인이 이 사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단순하게 복귀하는 차원에서 썼다는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차피 뉘앙스가 살짝씩 다릅니다. 물론 이게 뭐 가볍게 변했다 보면 가볍게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기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김보엽 의원님은요? 저는 저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이 윤석열의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따지는 데서 본질적인 질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혼내는 거거든요. 당신은 국정원 차장씩이나 돼가지고 메모도 똑바로 못하냐 이거를 질문 형태로 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그래도 저는 이제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서 8대 0의 결과에 이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정영식 재판관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홍 차장을 괴롭히듯 질문을 했을까? 하나는 카메라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 헌재 심판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그닥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예. 다른 분들 문영배 재판관 등이 질문을 한 거에 비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을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으로 된 분인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윤석열 추천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민주당 추천 재판관과 다를 바가 뭐냐? 예.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지청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카메라 욕심 더하기 주변에 그 보수적인 인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오냐는 말씀 드렸냐면 오늘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체포 명단 메모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던 그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오류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차례로 드려본 것이고요. 이긴 위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을 추궁하고 물었던 것은 위치 추적이 곧 검거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대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는 소린가요? 라는 재판관한테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하거든요. 예. 중간의 개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정영식 재판관도 그에 맞서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재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체포 명단이 뭐 누가 했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보면은 어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지만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당 4명의 체포조가 달라붙어가지고 대응을 해라라고 정확하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탄핵심판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 공소장을 탄핵심판도 분명히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맥락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내란죄를 흔들 만한 그런 이견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발언도 어제 꽤 장시간 있었는데 차례로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일단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반주를 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느낌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주장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네. 자, 전화를 했더니 딱 반주를 한 느낌이다라고 했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과 내통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예. 탄핵이니 뭐니 이런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반주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전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폭탄주를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분이 반주 얘기를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말 앞에 그쪽 분야는 제가 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붙였더라면 예. 어느 정도 좀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말 외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호수 위에 뜬 달 같았다. 예. 즉 진실을 쫓지 않고 가짜로 비친 모습, 허상을 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써서 그 얘기도 저는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이것도 마치 이태백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달 위에 뜬 달, 술잔에 뜬 달, 호수에 뜬 달 이런 시를 연상하는 듯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금주 상태에서 몹시 그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윤석열의 말보다는 이 홍 차장의 말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켜본 분들은 많이 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장 얘기, 국정원장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과 내통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민주당과 내통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은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마치 이 상황이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거기에 끼워 맞추면서 내가 사실은 경고성으로 살짝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저지르고 말았네. 예.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네, 이긴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고 이어서 김윤영 의원님 말씀까지 들어볼까요? 예, 정확하게 반주 얘기 운운하는 것은 그냥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오염시키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전략은 이미 어제 변론기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뭐라고 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념이나 소신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와 같은 당연한 말인데 굳이 그것을 재언급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공격.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좌익 내지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예. 그렇게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금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 홍장원 차장같이 용기 있게 뭔가 자신의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반주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주를 언급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부분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봤을 때 오롯이 대통령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원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에게서 가장 반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여론 형성을 했었을 때 홍정원 차장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홍정원 차장의 발언 수위가 발언의 단어라든지 미묘한 변경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이상 이게 수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 상황에서 기사는 많이 보도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여론도 어느 정도 재판관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내통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탄핵 프로세스는 12월 6일이 아니라 12월 3일 밤에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한 순간부터 사실상 탄핵 절차는 시작된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6일 그 이후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령관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다 답변을 주저주저 안 했습니다. 박종근 전 사령관조차도 처음에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것만 반복하다가 결국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백 형식으로 이제 그 증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박선원 의원이 한 역할은 그들을 회유하거나 뭐 시나리오를 같이 짠 게 아니라
그 높은 정보력을 갖고 그들을 압박한 겁니다. 내가 이미 군 내부에, 국정원 내부에 나의 그 정보력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 많은데 너네들 다 얘기해야 돼. 너네 지금 얘기 안 하면 동조하는 거야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토를 한 것이지, 뭔가 그 박선원 의원이 마치 회유한 것처럼 이렇게 그 신뢰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들, 저는 아마 내일 각종군 전 사령관이 나오면 아마 또 뭐 김병주 의원과 뭐 유튜브 출연했다 이런 걸로 또 오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요. 네. 저는 그것 역시 박종훈 전 사령관도 유튜브에 출연한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분명 국회에 나와서 증언 그 선서를 하고 본인의 그 양심 고백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는 얘기를 또 반복하셨거든요. 예. 그 말은 마치 뭐냐면 나 살인 미수에 그친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또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내가 뭐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이런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전 국민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환율 박살났죠.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외 신임도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에게 지금 아주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그 홍장원 차장이나 곽정은 전 사령관을 오염시키기 위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해봤자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국민들은 저는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